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권력 설계 이론의 창시자 제이몽의 글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이론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인생에 정말 바닥을 쳤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대한 거의 심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통제권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을 그냥 요약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이 제시하는 자기 파괴라는 행동의 본질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고 대체 왜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총구를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겨누게 되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글의 첫 문장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네.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건 내 얘긴데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에라 모르겠다. 망가져버릴래. 이 한 문장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터져나오는 뭐랄까 일종의 비명 같지 않나요? 그렇죠. 저자는 바로 이 감정 뒤에 따라오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아등바등 모아뒀던 돈을 전부 털어서 하루아침에 해외로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평소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사람과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보낸다거나 심지어는 홧김에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요. 겉보기엔 정말 다 다른 행동들인데 저자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같다고 말하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만큼은 이게 자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지점이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정말 자유나 통제권 같은 좀 거창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모든 걸 놓고 싶은 순수한 충동이나 그냥 도피 심리는 아닐까요? 저자는 그 둘을 어떻게 연결하죠?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자의 분석이 날카로운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물론 본능적인 도피 욕구가 있죠. 하지만 저자는 그 도피의 방식에 주목합니다. 왜 하필 나를 망가뜨리는 방식이냐라는 거죠. 세상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그 극심한 무력감에 빠졌을 때 인간은 역설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인생의 다른 변수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나라는 변수만큼은 내 마음대로 부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건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라는 그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시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격성의 내면화 현상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하하, 외부 대상에게 표출하지 못한 분노와 무력감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죠. 제이몽은 이걸 비뚤어진 자유의 맛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표현으로 풀어낸 거고요. 비뚤어진 자유의 맛. 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통제력을 얻고 있다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면서요. 그 착각의 대가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죠.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완벽한 현실 도피성 자해일 뿐이라고. 여기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유가 나옵니다. 현실은 게임이 아니라서 일시정지 버튼이 없다. 아마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일 겁니다. 맞아요. 이 문장이 그냥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서 더 무섭게 다가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청취자분께서 지금 인생에 큰 실패를 겪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 파리행 비행기표를 끊어요. 에펠탑 아래서 와인을 마시면서 그래, 이게 자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한국에 있는 나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자를 붙여가면서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서 외로움을 잠시 잊어버려는 그 순간에도 내가 외면했던 취업 준비의 압박,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 바닥난 통장 잔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죠. 저자는 이 지점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짚습니다. 도피가 끝났을 때 마주하게 될 현실은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을 거라고요. 와, 마치 무서운 괴물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잠시 숨 돌리고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괴물이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근육을 더 키워놓은 느낌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내가 멈춰있는 동안 문제는 더 강력해져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거대해진 문제 앞에 섰을 때 남는 감정은 저자는 이게 단순한 우울이나 슬픔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뭐죠? 그가 사용한 표현은 생존에 대한 압도적이고도 막막한 공포입니다. 생존에 대한 공포? 네.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은 실전이야 라는 그 어른들이 하던 잔소리 같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선택이 결국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의 어조가 거의 분노에 가깝게 아주 단호하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를 멈춰라. 이 표현 사실 처음 읽었을 때 너무 가혹하게 들렸어요. 이미 상처받고 힘든 사람한테 코스프레라니 이건 너무 공감 능력이 없는 비난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자도 아마 그런 반응을 예상했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저자의 의도는 비난 자체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라는 덫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덫. 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게 결국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왜 그게 더 큰 위험이 되는 거죠?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아, 세상은 약자의 슬픔이나 상처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 상처에서 풍기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포식자들만 들끓는다. 이런 아주 냉정한 현실인식을 보여주죠. 와... 그래서 이런 섬뜩한 문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먹잇감이다. 그러니까 자기 파괴랑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건 포식자들한테 나를 사냥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경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콘스프레라는 그런 모진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위험한 자기 연민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건 뭐 공감의 부재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극약 처방에 가까운 조언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자가 모든 도피의 가능성이랑 자기 연민의 환상을 아주 철저하게 부숴버렸네요. 네. 정말 이제 암울한 그림인데 듣는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같은데 저자가 여기서 글을 끝내지는 않았겠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저자는 진짜 주도권을 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진짜 주도권. 네, 흔히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일수록 바로 그 바닥일수록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자존심? 아니면 뭐 희망?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바로 바닥을 박차고 올라올 체력. 체력. 그리고 그 체력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돈과 정신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돈을 써버리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오히려 이성의 끈을 꽉 붙잡고 다음 기회를 위해 최소한의 자원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음을 도모하는 이성적인 태도가 진짜 강함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꺼내듭니다. 바로 총알이라는 비유예요. 지금 당신이 홧김에 탕진해버리려는 그 돈, 시간, 건강, 그리고 맑은 정신. 그것들은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현실이라는 전쟁터에서 다음 전투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비축해야 할 마지막 총알이라는 겁니다. 총알이라. 저는 이 비유를 읽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주변에서 힘들어하던 누군가의 모습이랑 정확히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네네. 자기 파괴라는 게 결국 다음 싸움에 쓸 총알을 자기 심장에 대고 쏴버리는 행위였다니. 그 분노의 방향이 왜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의 핵심을 관통하는 저자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 왜 총알을 세상에게 쏘지 않고 자신에게 쏘려 하는가? 이 한 문장이 자기 파괴의 본질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 행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분노와 좌절의 에너지를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쓸 게 아니라 상황을 타개하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는 주도권을 쥔다는 건 뭐 화려한 복수나 극적인 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저 다음 전투를 위해 내게 남은 마지막 총알 한 발이라도 악착같이 지켜내는 것.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군요. 네. 그래서 저자는 글의 마지막에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선언합니다. 네. 도망치지 마라.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수습하고 다시 설기리라. 이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결책인 셈이죠. 스스로 망가짐을 선택하는 건 세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그저 항복 선언이자 일방적인 패배일 뿐이다. 이런 말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제이몽의 글을 통해 정말 강렬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 사실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처절하고 비뚤어진 시도라는 분석으로 시작해서 그 결과는 결국 더 큰 파멸과 공포뿐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통제권은 감정적인 도피나 폭발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들 때 다음 기회를 위한 총알, 즉 돈과 시간과 정신이라는 최소한의 자원을 지켜내는 그 냉철한 이성에서 나온다는 강력한 대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청취자분께도 어떤 식으로든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